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규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밤 드디어 금리 인하 결정이 납니다. 현재는 25bp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50bp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예상, 그거에 대한 베팅은 벌써 8월달 초부터 시작이 됐던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제 종결이 지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변동성은 좀 커질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금리 인하와 그 이후에 어떻게 베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서 좀 전망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맥세븐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애플만 현재 마이너스권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에 과연 무슨 일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환이 될까 하는 거를 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변동성이 이제 커지는 시기가 도달하게 되면 여러분들 매매 잘하기 위해서는요, 트레이딩 마인드 굳건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마지막 장에 좀 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지수 수익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나스닥백이 15%로 제일 많이 올라와 있고요. S&P가 12%, 그다음에 러셀 2000이 7%, 그다음에 다우가 7%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러셀이 참 많이 못 올랐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보면 8월 초서부터 굉장히 많이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수들이 한 4%대 오를 때 러셀은 8%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결국은 8월 초부터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를 하면서 그동안 쳐졌던 중소형주들한테 베팅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 발표가 나고 그다음에 점도표 이런 것들 쭉 보면서 과연 향후 금리 인하 스케줄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온다 하면 이런 특히 중소형주 관련주들이 좀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가져온 거는 이렇게 시장은 벌써 기대치를 많이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페이팔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68불, 66불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4시간 봉인데요. 보시면 제가 현재 130주, 그러니까 평균 단위 67불 37센트입니다. 현재는 한 8.7%, 10%까지 만불까지 담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1250불만 더 담으면은 10%가 채워지고요. 거기서부터 이 단가에서, 이게 단가가 좀 바뀌겠죠. 더 채우면 이 단가에서 12% 빠지게 되면 그게 한 59불 50센트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선에서 10%를 더 담는다. 그래서 총 20%를 가져갈 걸 타겟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부터 이제 10% 빠지면 로스컷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체 자산의 2% 리스크를 쥐고 업턴을 본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채워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타겟은 이제 리스크 대비 수익 2배 정도, 2배 반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번 그 계획은 다 채워지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세븐 연초 대비 수익률입니다. 보시면 다들 플러스 수익 내고 있는데 유독 애플만 현재까지 마이너스 4.56%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 답답하실 정도로 좀 빨리 좀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못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죠. 애플이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심장비인 미국에 무려 6천억 달러, 즉 우리 돈으로 800조 원 가까운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장 증설이 아니라 애플의 미래 10년, 아니 그 이상을 좌우할 수 있는 거대한 베팅이라고 봅니다. 과연 이 결정이 애플을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초격차 기업으로 만들 신의 한 수가 될까요? 혹은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실수가 될까요? 오늘 그 거대한 계획의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대한 계획의 서막은 2025년 8월 6일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애플은 바로 이날 아메리칸 매뉴팩처링 프로그램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향후 4년간 진행될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온쇼어링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애플의 핵심 부품 공급망과 최첨단 제조 시설을 다시 미국 본토로 불러들인다는 계획이죠. 그야말로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담대한 선언인 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심찬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핵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핵심 부품의 완전한 국산화입니다. 아이폰의 디스플레이 유리로부터 반도체까지 코닝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미국 최고의 기술 기업들과 협력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겠다는 생각이죠. 당장 아이폰의 커버 글래스는 100%를 켄터키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둘째, 미래 기술을 이끌어갈 인재 확보입니다. AI와 반도체 엔지니어링 같은 최첨단 분야에서 무려 2만 명의 전문가를 미국에서 직접 고용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이드 인 USA의 부활입니다. 이제 단순한 조립을 넘어서 핵심 부품 생산부터 완제품까지 미국 내에서 해결하는 완전한 생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왜 이렇게 막대한 돈과 노력을 쏟아붓는 걸까요? 그 진짜 속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공급망 리스크 감소입니다.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국제정세나 무역 분쟁, 관세 폭탄 같은 지정학적 위험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 전략 강화입니다. AI 시대의 핵심인 첨단 반도체 개발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내재화하면 기술 혁신의 속도를 지금보다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겠죠. 세 번째는 브랜드 가치 상승입니다. 미국산 제품이라는 자부심과 신뢰를 통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고도의 브랜딩 전략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미래에만 펼쳐질 수는 없습니다. 이 거대한 베팅 뒤에는 넘어야 할 험난한 산들이 많이 있죠. 즉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먼저 상상을 초월한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듭니다. 큰 부담입니다. 또한 복잡한 공장 설립과 파트너 관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실행 위험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느린 투자 회수의 문제, 그리고 인플레이션한 무역 정책 같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애플이 과연 이 모든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 탄탄한가? 그 답은 애플의 경이적인 재무 성적표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보면 단 3개월 동안 벌어들인 매출이 무려 940억 달러나 됩니다. 전년 대비해서 10% 성장했고요. 주당 순이익 역시 1불 57센트, 작년보다 12%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서비스, 아이폰, 맥 여기서 두 자릿수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현금 창출 능력이 바로 이 거대한 도전을 감당할 수 있는 재무 건전성을 명확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월가의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강세론자들은 이번 투자가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AI 리더십을 굳건히 하고 최고의 한 수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학적 트렌드에도 완벽히 부합한다는 것이죠. 반면 약세론자들은 막대한 비용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큰 부담을 줄 거다. 만약 하드웨어의 수요가 둔화된다면 리스크가 많이 커질 거다 경고하고 있고요. 막대한 실용 비용 역시 큰 우려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현재로서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지배적입니다. 한 금융분석가의 말처럼 주가의 경로는 직선이기보다는 울퉁불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공하면 그 보상은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 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거라는 겁니다. 즉 장기적인 성장과 미래 경쟁력 확보라는 과실을 얻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이겠죠. 이 투자는 애플의 미래에 대한 엄청난 잠재력과 심각한 리스크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과연 이 6천억 달러짜리 거대한 베팅은 애플의 다음 10년을 책임질 신의 한 수일까요? 혹은 실수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그래도 그 발표가 나오고 애플이 좀 상승 탄력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약간 이제 허덕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현재서부터 10불을 더 올라야지 연초로 갑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환이 되고요. 여기서 한 10불 정도 더 오르게 되면은 이게 역사적 고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뚫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갈 길이 대충은 한 20불 정도 남았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한 8%에서 10% 정도는 뭐 충분히 갈 수 있다. 왜? 방금 말씀드렸던 쭉 스토리를 보면 미국의 국민기업 애플입니다. 사실 애플 그럼 미국 동일성이거든요. 그런 점을 보면 지금 애플이 큰 그림상으로는 미국을 위해서 열심히 뛴다는 그런 이제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좀 보면 국민들이 좀 많이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차근차근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희망이 보이는 결과가 아마 계속 실적에 찍힐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주가는 탄력을 받고 불들이 우세하게 이제 올라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그런 점이 안 나타나고 좀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예전에 있던 자리로 또 내려가겠죠. 그렇지만 이런 일은 일어날 확률이 적다. 도리어 업턴이 더 많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른 맥세븐 종목보다도 아직까지 수익률이 많이 발현이 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는 펀드매니저 관점에서는 비싼 거를 좀 팔고 좀 싼 거로 이렇게 좀 시프팅을 하는 그런 자산 배분 전략을 조금은 가동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은 탄력을 받고 충분히 연초도에선 플러스 그 다음에 역사적 고점도 터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하 발표가 나고 좀 시장이 조금은 변동성은 가지겠지만 좀 여기저기서 시프팅이 일어나고 그런다 그러면은 애플도 기회를 보다가 앞으로 좀 전진하는 그런 모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이어가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게 이제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역사적으로 성장주 급등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스토리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가져올 투자의 새로운 기회 한번 보실까요? 곧 다가올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스쳐가는 경제 뉴스일 뿐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들은 바로 이 결정이 특정 주식들에게는 역사적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준의 단 한 번의 결정이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바꿀 수 있겠을까요? 오늘 그 비밀스러운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바로 연준입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의 선장이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이 선장은 금리라는 키를 이용해서 경제의 방향을 조절하죠.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기업과 개인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고요. 그 돈은 자연스럽게 투자와 소비로 이어집니다. 결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는 상승하는 강력한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낮아지는 금리는 채권이나 예금의 매력을 떨어뜨립니다. 갈 곳을 잃은 거대한 자금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금리 인하가 시장에 더블 펀치를 날리는 배경입니다. 이론은 그럴듯합니다. 그럼 실제 역사는 어땠을까요? 1980년 이후 첫 금리 인하가 있고 1년 뒤 S&P 500 지수는 연평균 14% 상승했습니다. 지금처럼 경제 확장하는 시기에는 금리 인하만 따로 보니 수익률은 무려 20%를 훌쩍 넘어갑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시장 전체가 오른 것은 맞지만 그 상승을 이끈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과거 데이터에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경제 확장기 금리 인하 이후 성장주 지수는 가치주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진짜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금리 인하는 유독 성장주에게 더 강력한 날개를 달아주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미래 가치에 있습니다.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은 그 기업의 빛나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금리는 미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는 할인율 역할을 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이 할인율이 낮아지고 똑같은 미래 수익이라도 현재 가치가 훨씬 더 크게 평가가 됩니다. 금리 인하만으로 기업의 가치가 저절로 올라가는 마법이 펼쳐지는 것이죠. 또 다른 핵심 이유는 바로 자본 지출 가속화입니다. AI 기업 같은 성장주들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막대한 돈을 씁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이 모든 투자를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니 말 그대로 성장의 가속 페달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진짜 보석 같은 주식을 골라내야 할까요? 이제 명확한 3가지 규칙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보십시오. AI 시장, 클라우드 시장, 반도체 등 고성장 분야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십시오. 두 번째는 강력한 경쟁 우위, 즉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들을 찾아보십시오. 특허나 독점 기술 등으로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우위를 가진 회사들을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이퍼스케일러의 노출, 즉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한 투자가 기업들, 즉 AI에 거대한 투자라는 기업들에 직접 연관이 된 기업들을 한번 또 찾아보십시오. 이 3가지 기준이 옥석을 가려내는 가장 강력한 필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깐깐한 3가지 규칙을 통과한 기업들은 과연 어디일까요? 굉장히 많은 기업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AI와 반도체 시장에 있죠. 고성장 시장입니다. 혜자는 무엇이냐? 90%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한테는 최고의 고객이죠. 핵심 논리 AI 지출과 이익 폭증, 이익이 폭증한다는 거에 관점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어웨이브가 있습니다. AI 클라우드입니다. 혜자는 높은 전환 비용, 즉 코어웨이브를 쓰던 기업들은 이거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와는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큰 계약을 했죠. 핵심 논리는 뭐냐? DCF 기준으로는 현재 50%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현재는 밸류에이션이 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AMD가 또 있습니다. AI와 반도체 섹터에 있는 거죠. 엔비디아의 유일한 경쟁사가 AMD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스케일러들 MS, 메타 이런 데들이 많이 쓰고 있죠. 핵심 논리는 AI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면 당연히 세컨맨으로서 수혜를 받을 거다 하는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버티브 홀딩스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섹터에 집중을 하는 데죠. 혜자는 뭐냐? 높은 전환 비용. 지금 버티브 홀딩스의 그 쿨링 시스템을 쓰는 데는요, 이거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하이퍼스케일러들, 지금 버티브 홀딩스는 저런 큰 회사들의 핵심적인 공급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논리는 뭐냐? 데이터 센터가 계속 건설이 될 거고, 또한 데이터 센터들이 더 고성능의 칩을 들이게 되면 이제 리퀴드 쿨링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거기에 연동을 해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예를 보여드린 건데요. 여러분도 이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기업들을 보시면서 이런 다 요건에 맞는지 안 그런지, 그리고 이제 주가의 높이도 보셔야 됩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시는 게 결국은 성공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함께 보시면서 이런 기업들이 진짜로 어떤 역풍에 의해서 갑자기 싸졌다. 그럼 그때 사셔도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분석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AI라는 이 거대한 성장 엔진이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는 과연 이 엔진의 최고급 제트 연료를 콸콸 쏟아붓는 것과 같은 기폭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은 앞으로 시장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줄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역사적 고점을 뚫고 있고 곧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고 하니 시장은 더 오를 것 같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하지만 내 계좌는 아직까지 수익이 그렇게 많이 안 나 있고, 혹은 4월 달에 너무 고성을 해서 지금 계좌가 많이 손실이 나고 있고, 엄한 주식 계속 쥐고 있다가 큰 손실을 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진짜 마음이 조급하십니다. 남들은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하는데, 남들은 저 종목 사서 30% 40% 수익이 났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있지?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과연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하는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특히 이런 때는 다시 한번 트레이딩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생각해 보시는 기회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위한 핵심적인 원칙이란 제목하에 가장 먼저 버려야 할 6가지 트레이딩의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려면 무엇을 더 잘해야 할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나쁜 것을 제거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나은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 새로운 것을 더하기보다는 내 안에 나쁜 습관을 덜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음가짐의 함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트레이딩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시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실수 첫 번째 유형입니다. 수익 목표 설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달에 무조건 1,000만 원 벌어야지 와 같은 수익 목표부터 세우십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시장은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조바심에 엉뚱한 자리에서 매매를 강요당하게 되죠. 해결책은 과정 목표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번 주는 손절 원칙을 칼같이 지킨다. 이런 원칙이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과정을 바로잡으면요, 수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실수입니다. 욜로 매매하기입니다. 가끔은 이번 한 방에 인생 역전 가자 하며 홈런을 노릴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죠. 그저 바라는 것이겠죠. 이런 욜로 매매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안전장치를 풀어버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확실해 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드는 순간 우리는 지켜주던 리스크 관리, 매매 원칙, 우리가 노력을 했던 모든 계획이 한 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세 번째 실수입니다. 감정적인 보복 매매이죠. 특히 손실을 보고 나면 이성을 잃기 쉽습니다. 이른바 보복 매매를 합니다. 시장에 복수하겠다며 덤벼드는 겁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컴퓨터를 끄고 일어나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면서도 그 순간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텅 빈 계좌를 보며 뒤늦게 이 한마디를 하게 되죠.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말입니다. 저도 초년병 때는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많이 느꼈던 적이 있었죠. 두 번째 파트입니다. 전략을 망치는 요인들이라는 걸로 이제 구성해 봤는데요. 마음가짐을 다 잡아도 사실은 실행하는 전략 자체가 엉망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바로 전략을 망가뜨리는 요인인데요. 네 번째 실수입니다. 잦은 전략 변경입니다. 한두 번 잘 안 되면 바로 다른 전략을 찾아 헤매는 전략 쇼핑이라고 합니다.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아니, 지금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것은 영원히 나만의 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전략이 안 통할 땐 버리는 게 아니라 왜 안 통하는지 시장의 변화와 나의 실수를 먼저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만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실수입니다. 전체 파동을 잡으려는 시도. 여러분, 조금만 더 버텼으면 대박인데 이런 후회 많이 해보셨죠? 하지만 시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먹으려는 시도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진짜 임무는 명확합니다. 계산된 리스크를 지고 파동의 일부를 꾸준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수익을 냈다면 그 뒤에 주가가 달까지 가더라도 미련을 갖지 마셔야 합니다. 계획대로 한 내가 잘한 겁니다. 미련이 없으셔야 합니다. 그건 완벽한 승리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마여 아웃소싱의 함정입니다. 내가 직접 노력하기보다는 남에게 의존하려는 달콤한 유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수 여섯 번째 유형입니다. 신호 따라하기입니다. 매매 신호를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 그 신호가 왜 나왔는지, 리스크는 어떤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따라서 버튼만 누르는 겁니다. 이건 스스로 낚시하는 법을 영원히 배우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신호를 보더라도 그냥 무작정 따라하지만 마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기서 샀을까? 이 과정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질문하면서 과정을 배우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지식들을 어떻게 내 계획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새로운 게임 플랜은 아주 간단합니다. 덜어냄으로써 개선을 하셔야 합니다.
첫째, 오늘 이야기한 6개 실수 중 나의 가장 큰 실수 하나를 솔직하게 파악해 보십시오. 두 번째, 그 실수가 왜 내 계좌를 파괴하는지 스스로 솔직하게 파악하시고 뼈저리게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고요. 오직 그 실수 하나를 없애는 데에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시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나의 실수들을 하나씩 둘씩 개선해 나가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트레이딩은 한층 높은 레벨로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트레이딩 인생을 바꿀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멈춰야 할 단 한 가지를 찾는다면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이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전체 파동을 잡으려는 시도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바닥, 저기 바닥인데 저기서 잡으면 이만큼 올라가면 저 꼭지까지 내가 다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뭐 사람이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내가 이 트레이드를 시작하면 리스크는 어느 정도니까 나는 이 트레이드에서 리스크 대비 1.5배, 2배, 3배 목표로 둔다. 그럼 거기 목표 오면은 그냥 청산해야죠. 그게 10배, 20배가 하더라도 그거는 제 몫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은 쉬운데요. 직접 매매를 하게 되면 그 욕심은 한도 끝도 없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성공적인 트레이딩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핵심 원칙입니다. 나쁜 것을 제거하면 자동적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나의 나쁜 습관, 안 좋은 트레이딩 습관을 하나씩 둘씩 찾아내서 그거를 없애야 합니다 하는 원칙을 가지시고요. 실행 방법은 한 번에 하나씩 조금씩 가장 큰 실수부터 제거하십시오. 그거는 이것만 집중해서 제거를 하기 시작해서 그게 하나가 제거가 되면 또 다른 실수를 찾아서 집중해서 제거하시고, 그래서 지속적인 개선을 하십시오. 과정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트레이딩 여정에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 금리 발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좀 편하게 한번 발표를 지켜보신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변동성은 커지겠지만 충분히 좋은 기회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말로 갈수록 시장은 차근차근 올라가는 상승장의 모습을 띠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